네, 안녕하십니까. 원광대학교 동북아시아 인문사회연구소에서 HK 연구교수로 재직 중인 한담이라고 합니다. 오늘 멘토링 주제로 제가 준비한 것은 중국의 시야에서 한국전쟁 다시 보기, 그러니까 제 박사 논문의 문제의식이고 또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앞서 이제 여러 교수님들께서 멘토링을 진행을 하셨는데요. 되게 무슨 자료 수집부터 멘탈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너무 상세하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사실 저는 특별한 게 없어서 크게 두 가지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하나는 경험을 나눠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박사 입학 이후에 이제 졸업 논문, 박사 논문 어떻게 썼는지 이 두 단계로 나눠서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정말 별거 없는데 또 별거 없고 평범하기 때문에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 경험을 좀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사 논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중국에서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중국 대륙에 혹시 유학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께는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제 이력입니다. 2002년도에 전남대학교 중어중문학과에 입학을 해가지고요. 2008년도에 학사 졸업을 했습니다. 사실 2018년도, 그러니까 박사 졸업까지 이렇게 제 이력을 보시면은 너무 엉망진창, 막 뒤죽박죽인데, 그렇습니다. 어쩌다 여기까지 왔을까요? 제가 2008년도 그러니까 군대도 안 갔다 왔는데 꽤 늦게 졸업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제가 복수 전공으로 경영학을 했었는데요. 인문학만 하다가 경영학 수업을 들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인문학, 그러니까 중문학에서 만날 수 없는 그런 현장감, 생동감 이런 것들이 제 성격이랑 너무 맞았고, 그래서 제가 교직이수도 다 했는데, 그러니까 교생 실습을 마지막에 해외 인턴십으로 바꿀 만큼 그냥 커리어 우먼이 내 꿈이 아닐까? 모든 대학생들이 어떤 특별한 꿈을 꾸고 졸업을 맞이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렇게 마지막 학기를 베이징에 있는 쌍용 무역, 그러니까 철강 무역을 하는 곳이었는데요. 거기서 인턴십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졸업을 했고 아주 어렵게 서울에 있는 나름 대기업 같은 D사에 사원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지인녀라고 들어보셨죠? 지방대 인문대 여자입니다. 제가 정말 지금은 더 힘들 것 같은데 그때도 사실은 쉽지가 않았어요, 취업이. 근데 마지막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인턴십을 갔던 것이 사실 여기가 철강 회사였거든요. 예. 그게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D사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근무 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한 1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입사를 했는데 우선 아이템이 좀 맞지 않았고요. 예, 그리고 기업 문화가 매우 남성 중심적이었고, 그리고 또 업무 강도가 너무 셌어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8시부터 밤 10시까지 근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요일에 겨우 이렇게 밀린 빨래를 하고 밥을 좀 한 끼 제대로 먹으면 또 다시 생활이 반복되는, 그러다 보니까 몸이 망가지고 정신이 망가지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게 쉽게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는 치열한 고민을 했습니다. 특히 제가 지방에 있었기 때문에 집을 구했을 것이고, 집을 구했으면 좀 약간 큰 금액의 돈을 대출을 받았을 것이고, 그 집을 채우려면은 가전이나 이런 것들 아주 간단한 거라도 사야 됐을 것이고, 그래서 퇴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여러분 짜장면 시켰다가 저 짬뽕으로 바꿀게요 이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트럭에 별로 많지 않은 짐을 싣고 내려오면서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꿈꾸는 삶은 커리어 우먼이었나? 그러면 나는 이게 실패했으면 어떤 사람이지? 나는 어떤 성향의 사람이고 앞으로 뭐 먹고 살까? 이런 고민을 너무 늦게 했던 거죠. 첫 직장이 실패하고 나서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돼서 좀 공부를 다시 해볼까? 이런 생각을 그냥 막연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집에 돌아가니까 부모님께 죄송하잖아요. 그래서 마침 이제 모교에서 직원을 구한다는 공고문을 보고 한 뭐 반년 정도 텀이 있으니 돈도 벌고 뭐 일을 하면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모교의 언어교육원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여기는요, 제가 맡았던 임무는 그 해외 유학생을 유치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학교 홍보, 학교 설명회, 그 다음에 뭐 학생 뭐 비자 업무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였는데, 제가 여기서 되게 제가 이 근무한 걸 되게 후회하지 않는 게, 첫 번째는 떨어졌던 자존감이 굉장히 회복됐어요. 여기서는 10분의 1만 제가 노력을 했는데 너무 잘한다고, 너무 일을 잘한다고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을 만나잖아요.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중국 학생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친구들 만나면서 좀 일에 보람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인생에 어떻게 생각하면 큰 방향이 처음 결정되는 그 시기인데, 저라는 사람을 믿고 유학을 와서 그 학생들이 한국어 언어를 배우고 그 다음에 학부를 가고 석사를 진학하고 이런 학생들의 성장 과정을 보면서 제가 좀 일의 보람도 느끼고 내가 교육 쪽에 좀 잘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원래 대학원을 가고 싶어서 원래 모교로 돌아온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때 그 중국에 유학을 갈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왜냐면 당시에 이제 그 거의 중국 출장이 거의 한 달 내내 있었는데 면접 보러 오라는 이메일을 놓쳐버린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한 일주일을 펑펑 울고 고민을 하다가 모교에 석사를 진학하게 됩니다. 왜냐면 이제 그때는 한 1년, 2년 정도가 지난 상태에서 나이도 더 먹었고요. 그리고 주변에서 하지 말라고 하니까 내가 오기로 공부를 하고 싶은가? 저도 좀 자신이 없고, 그리고 또 무기계약직이 됐거든요. 정규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버리고 갈 만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되게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럴 바에는 뭐 2개 다 해보자, 한번 해보지 뭐 해가지고 이 공부와 일을 겸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 3년 동안에 아무런 별로 기억이 없어요. 왜냐면은 일과 공부를 병행하다 보니까 업무 끝나면은 숙제하고, 숙제 이제 졸업 논문 쓸 때는 이제 주말까지 논문을 쓰고, 한 3년 동안의 제 그 시간이 정말 기억이 남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공부만 하시는 분들은 몸은 편한데 마음이 지옥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업무를 병행하시면요, 마음은 편합니다. 몸은 지옥이지만. 왜? 믿을 구석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업무를 병행하면서 석사를 마치게 됩니다. 근데 정말 신기하게 석사 논문 통과가 확실시 되고, 그렇게 4년 동안 고민했던 그렇게 소심했던 제가 사표를 던집니다. 근데 그때는 나이가 32이었고요. 그러니까 엄청 늦은 건 아니지만 이른 건 아니죠. 나이가 32이었고, 그리고 심지어는 입학도 아무것도 결정이 안 됐었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만두고 대학원 떨어지면 그냥 백수가 되는 거죠. 그냥 백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저도 그때 제 행동이 되게 놀랐는데, 그게 아마 제 나름대로는 준비를 충분히 했던 것 같아요. 마음의 준비를. 나는 이번에도 또 안 하면 후회할 것 같다라는 확신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제가 어떤 길을 가고 싶은지에 대한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되돌아서 생각하니까. 그런데 이제 그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반대했어요. 거의 10명 중에 한두 명은 그래 가봐 라고 하셨고, 9명은 다 반대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언어교육원의 실장님께서 굉장히 무뚝뚝한 분이셨는데, 저를 2번이나 불러가지고, 담아,
네가 지금 아직 젊어서 잘 모르나 본데 이게 네 자리가 지금 굉장히 하잘것없이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너가 다시 돌아왔을 때 이것보다 더 못한 위치로 갈 수도 있다. 그래서 나는 너가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안 들리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우유부단한 제가 확신이 선 거겠죠. 그리고 저희 어머니께서 반대를 계속 쭉 하시다가 마지막에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가라, 가. 가는데 남들 눈 때문에 그거 죽겠는데 끝까지 부여잡지 말고 네가 정말 원했으니까 가되 안 되면은 엄마랑 가서 시장 가서 물건이라도 팔게 그냥 돌아와라 언제든지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게 박사 논문 쓰는 과정에서 내내 그게 큰 마음의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가 다행히 원하는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잘것없이 제 이력을 좀 부끄럽기도 한데 말씀드린 이유는 박사 과정의 진학을 고민하시거나 아니면 그 과정에 계시거나 아니면 박사 논문 중에도 사실은 그만할까? 이런 생각 천억 번을 하잖아요. 천억 번.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일이 꼭 하고 싶은지. 네. 저처럼 일을 하다가 실패하고 돌아오신 분은 이게 현실 도피일 수도 있거든요. 네. 현실 도피거나 아니면은 어떤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이상을 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고민이 되고 그럴 때는 업무 경험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같이 병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물론 그 박사 커리어에는 사실 도움이 안 됩니다. 시간 낭비죠, 정확하게 말하면. 그런데 저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경험들이 도움이 됐기 때문에 저는 너무 자신을 이렇게 막바지로 벼랑 끝까지 몰지 마시고요. 괜찮아요. 네, 좀 돌아오셔도 됩니다. 대신 제가 이 박사라는 그거를 과정을 일이라고 표현한 것은요. 박사를 이제 하게 되면 이제 학계에서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좀 그러니까 직업관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박사 입학하기 전에 자기 성향을 충분히 파악하고 박사 과정 수업을 첨가해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거기에서 이제 뭐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도 있고 뭐 유튜브도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좀 현실적으로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입학 준비를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것도 제 실패한 경험에서 나온 건데요. 주중에 일과 그 뭐 주말까지 그런 것들을 병행하면서 논문을 마치다 보니 박사 준비 과정이 그러니까 석사 논문까지는 충분히 준비를 했는데 박사 이제 그 입학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았던 방법이 뭐였냐면요. 제가 가고 싶은 대학의 교수님의 어떤 논문 이런 정보들을 중국의 네이버, 바이두에서 이렇게 찾아보고 또 한 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메일을 보내서 약속을 정해서 그분을 10분 뵙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날아갔어요. 그러니까 중국이니까 가능한 거겠죠. 근데 그게 그 잠깐 뵙는 걸로 그 지도 교수님의 성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캐치할 수 없잖아요. 너무 무모합니다. 그래서 제가 입학을 하고 나서 친구한테 이제 그런 경험을 들어보니 6개월에서 1년 정도 미리 와서 교수님 수업도 같이 듣고 그리고 그 지도 교수님 제자분들이 있잖아요. 그 지도 교수 제자분들하고 같이 좀 생활하면서 지도 교수님 성향도 파악하고 그리고 내 연구하고자 하는 주제가 맞는지 이런 것들을 좀 충분히 고민해 볼 시간을 가졌더라고요. 이런 친구들이 결국은 그 입학하고 나서 좀 방황하는 시간이 좀 짧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자유분방한 스타일인데 어떤 지도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방학 때 돌아갈 수 없을 만큼의 과제와 세미나 일정을 이렇게 타이트하게 짜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만약에 맞지 않아도 공부하는 과정에서 되게 스트레스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것이 장학금입니다. 장학금이에요. 크게 세 가지 정도 장학금이 있는데요. 중국에는 중국 정부 장학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베이징이나 상하이시에서 주는 시 장학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자학원 장학금이 있는데 우리 여기 원광대학교에도 공자학원 있잖아요. 그 공자학원이 여러분 엄청 큰 겁니다. 사업이 엄청 다양하고 거기에 이제 뭐 박사 연수 과정 중에 연수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어 교사 선생님들 연수시켜주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리고 저같이 박사 과정 그 4년의 그 생활비, 학비 모두 다 지원해주는 그런 장학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는 조금씩 다른데 중국 그 입학이 9월이기 때문에 거의 한 6, 7월 정도에 발표가 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서류가 그렇게 특별한 게 없었어요. 당연히 뭐 학부 석사 졸업증과 그 성적 증명서, 그 다음에 두 교수님의 추천서, 그 다음에 뭐 자기소개서, 그리고 연구 계획서 한 이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자학원 장학금에 만약 너가 공자학원에서 뭐 어떤 활동을 했다거나 뭐 수업을 들었다거나, 그러니까 뭐 원광대학교 공자학원에서 중국어 수업을 들었다든가 뭐 어쨌든 그런 어떤 그 증명서 이런 것이 있으면 가산점이 있다. 네,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뭐 갑자기 뭐라도 부여잡겠다는 마음으로 생각을 해봤죠. 아, 나는 공자학원에서 뭐 그런 걸 받을 만한 인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떡하지? 근데 그때 갑자기 생각이 번뜩 났어요, 여러분. 제가 대학원 때 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희대학교 공자학원 번역대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저 혼자 대학원생이었어요. 근데 최종에서 떨어졌거든요. 면접에서 엄청 그 막 뭐 대학원생이 뭐 이건 잘했는데 이건 이렇게밖에 못했어? 뭐 지도 교수님이 누구야? 이러면서 그래서 최종에서 콩 하고 떨어졌는데 갑자기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무작정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 선생님 저 그때 떨어진 애 기억하시죠? 떨어진 애 기억하시죠?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런 증명서가 필요한데 떨어졌다고 쓰셔도 되니까 저 증명서 그냥 여기 대회에 참가했다라는 증명서 하나만 발급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께서 그거는 뭐 해줄 수 있죠. 그런데 됐어요, 이게 공자학원이.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게 좀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장학금 그 잘 준비하시되 저처럼 절대 해당되지 않는 것도 무조건 그냥 다 서류에 한번 넣어보십시오.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때 당시에 공자학원 장학금이 정부 장학금보다 훨씬 많이 줬어요. 생활비를. 그래서 정부 장학금을 높였을 정도로 많이 줘가지고, 그리고 또 최근에 입학한 그 후배한테 들어보니까 정부 장학금은 지금은 이제 좀 제3세계 학생들한테 많이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 신청은 하시되 공자학원 장학금을 추천드립니다.